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략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서 요즘 많은 패러다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군사학교에서는 한국의 과거 해전에 대한 서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그 인물과 전략에 대해 관계자들을 한국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미국과 전 세계의 군사 전략의 비밀리에 바이블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브라운이고 수년간 서양의 영웅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모두가 배우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인물들이요. 저는 이들만이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침은 다른 평범한 날처럼 시작했어요. 저는 뉴욕의 제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다큐멘터리의 아이디어를 찾던 중 이상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이순신. 저는 거의 무시할 뻔했어요. 그저 멀리 있는 나라의 또 다른 만들어진 영웅일 뿐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검색 결과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었어요. 제 화면에서 제이슨 스미스라는 진지해 보이는 교수가 수세기 전에 이 한국 제독에 대해 놀라운 열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 해군 장교들에게 군사 전략을 가르쳤어요. 단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로 그는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순신 제독은 명량해전에서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혼자 웃었어요. 분명히 이건 그저 또 다른 과장된 이야기일 뿐. 자국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나라들이 하는 이야기의 종류였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가 계속해서 전투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었죠. 그가 설명한 전술은 너무 영리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만화책 가게를 지나갔어요. 창문에는 오래된 갑옷을 입고 나무 배 위에 서 있는 아시아 남자를 보여주는 화려한 책이 있었어요. 제목은 제독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방법이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그런 책을 보게 되어 놀랐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가게 주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제독에 관한 이 책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번 달에만 수십 권을 팔았어요. 정말요? 저는 물었어요. 왜 미국인들이 수백 년 전 한국 제독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주인은 미소 지었어요. 놀라운 실화니까요. 사람들은 같은 영웅 이야기에 지쳤어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워요. 그날 저녁,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모든 것을 바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다큐멘터리 스튜디오의 제 상사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의 간과되는 군사 천재들에 관한 시리즈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제안은 이순신 제독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 일부는 즉시 답장을 보내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미국 장군이나 유럽 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말이에요. 그것이 더 쉬울 테고 더 친숙했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제독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1500년대의 한국 군사 지도자가 어떻게 현대해군 전문가들이 여전히 연구하는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의 성취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다면 왜 저는 학교에서 그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요? 진실은 불편했어요. 아마도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중요한 역사는 서양 세계 밖에서도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제 역사관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좁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야 해요. 이 전투들이 일어난 곳을 직접 봐야 해요. 이순신 제독에 대해 아는 진짜 역사학자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완벽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다음 목요일에 비행기가 출발해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의 영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국으로의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제가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여정이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저는 갑자기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는 미국과 유럽 역사에 관한 제 이전 다큐멘터리들의 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어떻게 말할 줄 아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저는 회의 중에 제 프로듀서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소피아는 그녀의 차분하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저와 몇 년 동안 함께 일했고 제가 변명을 할 때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윌리엄,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그것이 단지 신화일 뿐이라면 당신의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제 위는 여전히 걱정으로 뭉쳐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까지 가서 흥미로운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만약 제가 스튜디오에 돈을 낭비한다면,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여행을 취소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대신 저는 마크 김 박사의 영상 강의를 발견했어요. 그는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한국계 미국인 역사학자였어요. 그는 전설이나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상세한 전투 전략을 설명하고 오래된 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역사상 최초의 철합선으로 적들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과 가시로 덮여 있었죠. 그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상세한 일기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단지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실제 역사적 기록들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저는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마도 며칠 후에 짧은 답장을 기대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브라운 씨, 저는 당신의 이전 다큐멘터리들을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질문들을 하시네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당신의 프로젝트를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체 다큐멘터리를 위한 자료가 충분한지 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저도 다음 달에 한국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실제 장소들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브라운 씨, 그의 자신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제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까요? 제가 세계락지의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제 비행기 출발 전 며칠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제 카메라 장비, 메모장, 녹음 장치들을 꾸렸어요. 제 여행 가방은 무거웠지만 제 의심만큼 무겁지는 않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역사, 교사로 과거에 대한 제 사랑을 불러일으킨 분이었죠. 아빠, 이순신이라는 한국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물었어요. 거북선 지휘관? 그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 중 한 명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해요. 왜 물어보는 거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 아버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제 전체 경력 동안 제가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으로 가는 14시간의 비행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저는 미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단지 제 나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제 편안한 생각들도 떠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제가 가져온 책들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회의감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불가능한 승리를 거둔 충직한 지휘관,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 하지만 역사에 대해 읽는 것과 그것을 보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일이었어요. 누구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저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곳을 걷고 그의 배가 항해했던 바다를 보고 실제 증거를 연구한 전문가들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더 쉬울 테니까요. 그것은 제 역사관이 계속 옳았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다른 부분, 점점 커지는 부분은 새롭고 진실한 것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덜컹거리며 착륙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밝고 시끌벅적했어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넓은 보도를 따라 사람들의 물결이 서둘러 지나갔어요. 이 현대적인 곳은 고대 예전의 세계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저는 도시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김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청동 동상이 높고 당당하게 서서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동상은 정말 컸어요. 4층 건물 높이 정도였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허리에 칼을 차고 전통 한국 갑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진지하고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님이 제 손을 흔들며 물어보셨어요. 그냥 동상이네요. 저는 감명받지 않은 척하며 말했어요. 모든 나라가 자기네 영웅들의 큰 동상을 세우잖아요. 김 박사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우리는 통영으로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그곳은 이순신 장군님이 해군 본부를 두었던 곳이에요. 실제 장소들을 보면 어떤 동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이 여정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모든 이 세월 동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떡하죠?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무시했던 전 세계의 놀라운 역사적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초고속 열차인 KTX에 탑승했어요. 거의 시속 320km로 움직이며 시골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밖으로 논과 산들이 번쩍이며 지나갈 때 김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침략 중 하나였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16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수백 척의 배에 타고 왔어요.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육지에서 그들의 군대는 빠르게 패배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차이를 만들었나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그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해군 지휘관으로서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배를 설계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김 박사님이 계속하셨어요. 그의 왕이 질투심 많은 관리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그를 체포하고 고문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풀려나고 지휘권을 돌려받았을 때 그는 조선 함대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에게는 수백 척의 일본 선박에 맞설단 12척의 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정말 흥미롭게 들렸어요. 저는 잠시 회의적인 태도를 잊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섬들로 둘러싸인 해안 도시 통영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소금과 생선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곧장 항구로 가서 한산도로 우리를 데려다 줄 작은 페리보트에 탑승했어요. 우리 배가 푸른 물을 가로지르자 섬들이 우리 주변에서 솟아올랐어요. 어떤 섬은 녹색 숲이 있는 큰 섬이었고 다른 섬들은 그저 바다에 있는 작은 바위 덩어리였어요. 그들 사이의 수로는 어떤 곳은 좁고 어떤 곳은 넓었어요. 김 박사님은 두 섬 사이의 특정한 수로를 가리켰어요. 이곳이 이순신 장군님이 유명한 하객진 진영을 사용한 곳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배들을 새의 날개처럼 V자 모양으로 배치했어요. 그는 일본 배들을 이 좁은 수로로 유인한 다음 함정처럼 그의 배들로 그들을 둘러쌌어요. 저는 물을 바라보며 400년도 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싸웠던 화려한 돛을 단 목조 배들을 상상해보려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 역사가 저에게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일본 배들은 더 크고 외양에 맞게 설계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관찰을 하는 제 자신에 놀라며 말했어요. 강한 조류가 있는 이런 좁은 수로에서는 조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김 박사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해요. 이순신 장군님은 현지 바다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환경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한산도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이 전략을 계획했던 지휘소인 제승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단순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내부의 나무 바닥은 수세기 동안의 발자국으로 매끄러웠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거의 나라의 생존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해군 지휘관들이 전투 계획을 논의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매일 밤 전쟁 일기를 썼어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 종일 싸운 후에도요. 그의 말은 단지 그의 군사적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보여줘요. 그는 그의 선원들과 나라를 깊이 걱정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주인은 주름진 얼굴을 가진 나이 든 남자였는데
김 박사님을 알아보고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그는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김 박사님이 저를 위해 번역해 주셨어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이 섬들을 보호했던 해군에서 복무했대요. 김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들 가족은 수세기 동안 여기서 살았고 그들은 여전히 세대를 거쳐 전에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저는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얘기하고 웃으며 그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살고 있다는 특별한 의식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그것에 대해 생각하든 않든 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해가 섬들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그림자로 물들일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무시했던 역사가 제 눈앞에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단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기억하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순신 장군님이 한때 항해했던 섬들 위로 지는 석양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저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명량의 업 또는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2시간을 운전했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공기 자체를 흔드는 것 같은 깊고 우렁찬 소리였어요. 마침내 저희가 전망대에 섰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해협은 좁았어요. 아마 반마일 정도의 너비였고 양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었어요. 물은 마치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엄지로 부분적으로 막았을 때처럼 이 좁은 공간을 통해 급류처럼 흘렀어요. 강력한 조류는 소용돌이와 서로 부딪히는 환한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비교적 잔잔한 날에도 작은 배들은 수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해했어요.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를 치른 곳이었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선에 맞서 일본 배들은 더 크고 무거웠어요. 저는 조류가 꼬이고 돌아가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미친 조류와 함께 그들은 세탁기 속의 장난감 같았을 거예요. 김 박사님이 제 생각을 마무리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더 작은 배들은 더 쉽게 기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소용돌이 치는 물은 어떤 책보다 더 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지 용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똑똑했어요. 그는 이 전장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자연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는 저 작은 섬 근처의 더 잔잔한 물에 배를 정박시켰어요. 김 박사님이 가리켰어요. 그런 다음 그는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조류가 가장 강할 때, 일본 함대의 반대로 흐를 때 그는 공격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내면에서 진정한 흥분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칭송받았을 그런 종류의 뛰어난 군사적 사고였어요. 이곳에서 물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나요? 저는 여전히 급류를 촬영하며 물었어요. 가장 강한 조류 동안 약 10노트, 그것은 시간당 약 11마일이에요.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충분한 힘이 없다면 배를 옆으로 밀어낼 만큼 빠르죠. 일본 배들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테고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어요.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물을 촬영하며 조류의 힘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저 자신을 녹화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배들이 기다렸을 곳, 일본 함대가 해협에 들어왔을 곳을 가리키면서요. 그날 오후 늦게 저희는 지역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안에는 한국 거북선의 복제품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설계한 특별한 전함이었죠. 그것들은 놀라웠어요. 적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곡선형의 뾰족한 지붕으로 덮여 있었어요. 전면에는 적 선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연기나 불을 뿜을 수 있는 용의 머리가 있었어요. 저는 거북선 모형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 측면을 손으로 만지면서요. 이 배들은 400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설계는 혁명적이었어요. 위에 있는 쇠못은 서양 해군의 철갑선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해상 함선 장갑이었어요. 이것들은 단지 전투함이 아니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그것들은 심리적 무기이기도 했죠. 이 용 머리의 함선들이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입에서 연기가 쏟아지고 측면에서 화살과 대포 발사가 이루어지며 그 쇠못들로 위에서 완전히 보호되어 있는 모습을요. 그날 저녁 작은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발코니에 앉아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보았어요. 제 마음은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일기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투 후 매일 밤 쓰여진 그의 자신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화살이 비처럼 내리고 적이 구름처럼 많더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은 그들을 관통할 수 있다. 내 머리가 여러 번 잘려나가더라도 내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완전히 어두워진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읽었어요. 이것들은 어린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적 영웅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한 실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싸우고 죽는 것을 지켜본 후 촛불 아래에서 쓴 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변을 따라 산책을 갔어요. 이곳의 물은 잔잔했어요. 명량해협의 격렬한 조류와는 전혀 달랐죠. 작은 어선들이 항구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아이들은 해변에서 놀고 얕은 물에서 웃고 물장구 쳤어요.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가 수세기 전에 거의 정복당할 뻔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와 뛰어난 정신이 어떻게 그것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요. 그리고 저는 단지 이 이야기가 제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제가 이 전체 이야기를 중요하지 않다고 거의 무시할 뻔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김 박사님이 나중에 그 아침에 저를 찾았을 때 저는 이미 다시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물 위에 아침 빛을 담고 있었죠.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에게 간단히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전해질 가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기억될 가치가 있어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제가 마침내 한국에 찾아온 것에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5장 돌아오는 길 엔드 영약을 가지고 돌아오다 6주 후 저는 뉴욕의 제 편집실로 돌아왔어요. 벽에는 한국 해안 수역의 지도와 이순신 장군의 전투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제 책상은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구입해서 읽은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제 프로듀서인 소피아가 문간에 기대어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신화였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어요. 그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실제적이었죠. 그리고 그의 업적은 이야기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이 놀라웠어요. 저는 그녀에게 위험한 조류가 있는 명량해협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 27대 1 이상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함대를 물리쳤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서양 해군에 유사한 배가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철합선인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단지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새롭게 발견한 열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세계 역사예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이전의 어떤 프로젝트보다 이 다큐멘터리에 더 열심히 작업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새로운 질문들로 거의 매주 김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을 모두 확인해준 전 세계의 해군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큐멘터리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전투 전술이나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좁은 창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서 나온 수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각지의 다른 잊혀진 영웅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역사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방식에 도전하는 거죠.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행이 당신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서울에서 다큐멘터리의 특별 시사회를 열었어요. 관객들은 역사학자,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직계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 된 김 박사님이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저는 관객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영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제가 정말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명량해협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뒤로는 포효하는 물결이 있었죠. 화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역사는 그것을 먼저 또는 가장 크게 기록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역사는 모두에게 속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이야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불이 켜졌을 때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중에 리셉션에서 친절한 표정의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했는데 그가 평생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은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전부예요. 긴 귀국 비행에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 있는 광활한 태평양을 바라보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배가 한때 항해했던 바로 그 바다였죠. 제 여정은 좁은 사고로 시작해서 세계와 그 역사에 대한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끝났어요. 저는 가장 큰 발견이 단지 이순신 장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올바른 곳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을 수도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뉴욕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책꽂이에 작은 거북선 모형을 놓았어요. 그것은 매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킬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곳이나 누가 먼저 기록했는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용기, 지혜, 그리고 인간성으로 판단하세요. 제 다음 다큐멘터리는 미국이나 유럽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세계 다른 곳에 또 다른 잊혀진 영웅에 관한 것일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일기에서 나온 말을 생각했어요. 필사즉생 필생득사비스저 생비선저스. 그는 그가 옳다고 믿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어요. 수세기를 건너온 그의 용기는 그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전체 세계를 보는 방식도 바꾸었어요. 그것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와 믿음을 넘어보기에 충분히 용감할 때 역사의 진정한 힘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